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제약회사 화이자와 얀센과는 올해 안에, 모더나는 내년 1월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마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내년 2, 3월쯤에 들여와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3명, 충북 괴산에서 1명 등 모두 7명이 병상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 부족 등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4개월 전에 청와대에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대비한 병상 확보를 집중 건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구체적인 병상 확보 방안까지 들어 있었는데 이 제안이 실제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작성자들은 주장합니다. 경찰이 아동 성착취 혐의로 수사 중인 목사의 휴대전화와 금전 장부를 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목사의 수입차와 명품시계 수집 등 호화로운 생활에 헌금 강요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넘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훔친 건 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하루 사망자도 계속 두 자릿수입니다. 어제 서울에 이어 오늘 경기도에서 3명, 그리고 충북에서 1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7명이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하루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오늘 다시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화이자와 얀센 두 제약회사와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매 확약서만 주고받았습니다. 모두 1,400만 명분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발표했던 모더나 사의 경우에는 1월 달 체결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만 명분입니다. 이미 계약을 끝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예정대로 내년 2, 3월 국내로 들여옵니다. 계획대로면 우리 정부는 해외 제약사에서 모두 3,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제기구인 코박스 퍼실리티와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사노피 GSK 백신 1,000만 명분을 받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4,400만 명분 이상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모더나와는 백신을 더 받을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바백스와 구매 협상 관련한 협상을 정부 대표단이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이 어느 정도 도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바백스는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는 국산 백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의료진 등 필수 인력부터 시작됩니다. 약 3,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70%입니다. 정부는 내년 11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보통 11월 정도에 시작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이전까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우선 접종 대상이 모두 끝난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백신 정식 허가 신청 전에 하는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도 지난 10월 사전 검토를 신청해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이한주 기자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발표와는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지난 8일 내놨던 것과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모더나의 경우 올해 안까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내년 1월 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바백스와는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겠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들여올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계약이 끝난 아스트라제네카를 빼면 나머지는 계약 시기만 확정된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백신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발표 때 내년 2, 3분기에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부터 접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하게 내년 2, 3월에 백신을 들여와서 일정에 따라 접종하는 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럼 일반 국민들이 백신을 맞는 건 더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3,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그 다음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좀 더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외교 라인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백신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만큼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오늘 일본 정부에 백신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화이자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억 2천만 회분, 6천만 명이 사용할 분량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安全性有効性などにかかるデータと最新の科学知見に基づき、承認申請があった場合には有効性安全性などをしっかり確認の上、承認することとしている。 화이자는 일본 정부에 해외 승인 결과 등을 고려한 특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겁니다. 이 경우 내년 2월쯤에는 일본에서도 일반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르면 올해 안에 접종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약인 렘데시빌은 신청 후 사흘 만에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처럼 백신 공급에 속도를 낸 건 내년 도쿄올림픽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보건당국의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제약사들과 접촉했습니다. 来年前半までに全国民に提供できる数量を確保することを目指し、国内産、国外産の別を問わず、供給契約の締結を順次進めてまいります。 현재 일본이 확보한 백신은 모두 2억 9천만 회분입니다. 1억 2천만 전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백신을 저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도 10,000대 이상 확보해뒀습니다. 하지만 감염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200명 넘게 나왔고 이달에만 5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진 사람이 벌써 7명째입니다. 서울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병상 부족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2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병상으로 옮겨진 건 30명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요양병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병상을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80대에서 90대입니다. 아직도 89명이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일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상 배정 요청을 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충북 괴산에서도 입원을 기다리던 50대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흘 동안 기다렸지만 병상이 없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 담당 보건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2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병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력도 늘리고 시스템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서울시에서만 580명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568개 중 45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다음 주부터 별관 3층을 코로나 병동으로 바꿉니다. 중환자 병상 10개를 포함해 20개 병상이 생깁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2%만 잡아도
20명 이상의 중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만이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이 됐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병상 부족은 이미 정부가 충분히 예측했던 문제였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3차 유행이 오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보고서가 이미 넉 달 전에 청와대에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왜 병상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보고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특히 3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하자며 지난 8월 만든 겁니다. 의료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했고 정책 분야 컨트롤 타워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K방역 모델의 한계로 병상을 포함한 의료 자원에 대한 동원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중환자 병상이 지역별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민간 병원의 병상 지원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결정을 내리고 있고 참여에 대한 보상도 충분치 않아 어렵다는 진단도 첨부해뒀습니다. 결국 이들 문제를 풀면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길을 보여준 셈입니다. 기획위는 이어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병상을 동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도 단계별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이 제안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작성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유행이 수도권을 덮쳤고 어제 기준 코로나 중증 환자용 병상은 전국에 41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병상 확보 제한이 반영이 안 되면서 환자가 쏟아지면 생활치료센터만 늘리는 안일한 대응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 병상 30개를 더 만드는데 50억 원 정도만 들어간 걸로 안다며 예산을 미리만 투입했어도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청와대엔 많은 보고서가 올라온다며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 보고서를 취재한 정치팀의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까지 올라가는데 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일단 김상조 실장은 보고를 받은 뒤에 감염병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냐, 또 예산 반영도 거의 끝났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복수의 참석자들의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김상조 실장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기존 대응 체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는 K방역의 한계도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병상 확보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것도 K방역의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네, 반영이 안 된 걸 놓고 보고서를 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자신들은 이렇게 경보음을 계속 울렸는데 정부가 당시까지의 방역 성과만 믿고 3차 대유행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쉽게 말해 K방역의 성과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겨울 대규모 확산을 준비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서 전해드린 백신 문제와 맥락상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여당의 관심은 이른바 K치료제 개발 쪽에 더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달 여당 지도부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회장을 국회로 불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인사를 만나서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예. 이런 배경에는 K방역의 성과를 K치료제 개발로 이어가겠다는 현재 여권의 목표 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는 이른바 사망하는 사태 논란으로 코로나 백신은 안전성 확인이 우선이라는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백신 확보 여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뒤로 밀리는 이슈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해외 제약사들의 연구가 급물살을 탔고 갑자기 백신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판세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떠올라 버린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정치권에선 선거를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맞춰 정부가 백신을 공급할 거란 소문이 있다고 굳이 알린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들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독감 백신을 전수조사하고 접종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권했지만 안전성 확보가 먼저라며 접종 중단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해외에서 대세로 떠오르자 당의 입장은 백신이 먼저로 바뀌었습니다.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성 문제를 따지는 건 이미 확보한 백신에 대해서입니다. 왜 선진국이 승인도 하지 않은 면역률이 낮은 이런 백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험하려고 하는지 다. 소문을 전하는 것처럼 백신과 관련한 불안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길 갖다가 바랍니다. 앞서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회사 화이자가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백신 개발 발표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 764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따로 모임까지 가진 교회에서 여러 명이 확진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금 거리 두기는 2.5단계입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 성북구 교회에서 지난 4일 예배를 했습니다. 20명이 모였습니다. 11일엔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따로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16일 교인 2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13명이 더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교인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용산의 건설 현장에서는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신사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같이 밥을 먹은 직원들, 가족과 지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금융회사에서도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안산시 원단 제조 공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24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빼고 모든 사회활동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또 병상을 기다리다가 확진자 3명이 숨진 요양병원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확진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병원입니다.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써온 92세 할머니를 포함해서 1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침대마다 이불과 옷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침대 간격이 좁습니다. 92살 A 할머니는 이런 6인실에서 확진된 환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확진자와 분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보건소 지침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흘이 지나서야 병실을 나눴습니다. A 할머니는 앞선 2번의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님께서 양성으로 나오셔서 연락드렸어요. 가족들은 항의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병실 분리 좀 해라고. 여기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지금 잠복기 와가지고 걸리신 건지 아니면 안 옮겨와가지고 걸리신 건지는 지금 제가 짧게는 옮겼어요. 옮기는 게 며칠 뒤에 옮기는 게 옮기는 건가요? 그게 옮겼어요, 지금 상황이. 고령의 A 할머니는 움직임이 불편하고 폐 질환도 앓고 있습니다. 완전 고령분인데가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 2차까지 음성 나와서 되게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병실 분리 좀 해주겠지 싶었는데 전혀 요양원 그거를 딱 걸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버리는 것 같아요. 부천시 관계자는 병원이 어제부터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뿐 아니라 유증상자도 분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한 사우나에서 터진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곳에서 확진자가 2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제주에서 나온 감염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열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에 나가 있는 최종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끝난 것 같은데 어디에 가 있죠? 네,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검사소 앞입니다. 자, 서울중구청이 어제부터 새롭게 운영을 하기 시작한 곳인데요. 자, 지금 뒤를 보면 검사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곳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변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검사가 마감되는 오후 6시까지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 명이나 검사를 받았나요? 네, 나흘 동안 7만 709명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어제 하루에만 3만 2,940명이 검사를 받았는데요.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확진자는 170명이 나왔습니다. 첫날 19명을 시작으로 이튿날 49명,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102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늘어날수록 확진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시는요, 인구 10,000명당 확진자 1명이 나올 것으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170명을 이 10,000명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48.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방역 당국은 일단 숨어 있는 감염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특히 이번 검사는 5가지 오무 5가지가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고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거나 동선이 겹친다는 등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아도 직접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어느 곳이든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수도권에 마련된 150여 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으면 곧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바로 익명성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신 휴대전화 번호는 입력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무 5가지를 적지 않아도 5가지는 필요 없지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검사를 받기 위한 본인의 의지입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주말에도 받을 수 있고요. 당장 제가 서 있는 이곳 서울광장 임시검사소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소가 운영이 됩니다. 다만 일부 검사소는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거나 또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트까지 닫으면 생필품은 어디서 사야 하는지, 또 식당에서 밥은 먹을 수 있는지 정부가 일부 방침을 미리 내놨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정부는 3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얘기들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한 유행의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하지만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과 약국은 계속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생필품이나 약은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관과 PC방, 미용실, 결혼식장 등은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곳이 수도권에 50만 개, 전국에 112만 개가량 됩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만 팔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나 편의점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밤 9시 이전에라도 식당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시킬 방안을 함께 논의 중입니다.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걸 5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단계가 되면 운영 제한을 받는 곳까지 합쳐 모두 200만 개 영업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JTBC는 아이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돈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까지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JTBC가 해당 목사의 재산에 대해 보도한 이후 집 앞에 있던 고급 리무진 차량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의 A 목사 집 앞입니다. 흰색 대형 SUV 차량이 누군가를 태우고 다급하게 어디론가 떠납니다. 미군용 전술 차량을 민간용으로 제작한 차량인데 A 목사 집 주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JTBC 재산 형성 의혹 보도 이후 집 주변에 자리했던 고급 차량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항상 집 근처에 세워져 있던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 의전용 벤츠 S600 리무진과 전 세계 16대만 생산된 1988년식 롤스로이스 리무진, 링컨 리무진 승용차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정 생산이라든지 이런 차종일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 목사 측이 헌금 강탈 의혹 등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값비싼 차량들을 치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전거래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는 A 목사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되면 헌금과 재산 관련 증거물을 집중 분석할 계획입니다. 헌금 강탈 등 피해자들의 증언대로 횡령이 실제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아동 학대와 방임이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편 JTBC 연속 보도 이후 비슷한 성착취를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들이 피해자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목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몸이 많이 아파서 성폭력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A 목사의 부인은 아동 성폭력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안학교 애들, 어려운 애들 조금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애들이나 나간 애들이나 얻어보셔도 특히 A 목사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성추가 아니라 어른 성추도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요. 항상 거실에서 이렇게 계셔요. 방문을 잠그고 계시고 그러지도 못하셔요. 다리를 못 쓰셔서. 이른바 음란죄 상담도 오해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가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이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면 큰일 난다. 음란죄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해준 거를 음란죄 상담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또 자신들은 비인가 대안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또 심장이 안 좋아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본인 애들도 조금 여기 대안학교가 좀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목사 측은 아이들에게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주는 등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 시위했습니다.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며 투표용지 6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개표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훔친 거였습니다. 법원은 이 참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훔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동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본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투표용지 6장도 공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남은 투표용지였습니다. 투표용지를 준 사람은 개표 참관원이던 60대 이모 씨였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투표용지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훔친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씨가 훔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진실은 언제고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피고인인 민 전 의원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21일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쇠줄과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학대를 당해온 여자아이가 옥상 지붕을 맨발로 건너 탈출했습니다. 이 영상은 배가 고프다는 아이를 이웃이 곧바로 편의점에 데려간 모습입니다. 법원이 오늘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엔 친척을 동원해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위탁가정에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부탁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9살 A양 엄마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남편과 함께 A양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한 혐의입니다. 이미 구속된 남편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앞서 검찰은 아빠에 대해 징역 10년, 엄마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기회를 달라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아빠에 대해 징역 6년을, 엄마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가 주장한 정신병력과 불우한 환경 등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A양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예전에 2년간 지낸 곳입니다. 최근에야 심리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A양 부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딸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A양 부모가 최근 친척들을 동원해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A양에게 써내달라고 위탁가정 부모에게 부탁한 겁니다. A양 부모는 네티즌 20여 명을 명예훼손으로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블로그 등에 올렸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지금 부당 목적으로 합의 종용을 하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할 행동인가. 한편 A양의 동생 3명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재벌들이 사는 수백억 원짜리 저택보다 10억 원 안팎의 주택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분명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렸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공개된 단독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집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295억 3천만 원, 올해보다 6.6% 올랐습니다. 시세는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께서 다른 말을 하십니다. 시세는 사실 있다고 봐야죠. 그쪽 시세가 정해진 게 없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주변이라도 하얏트 호텔 밑에 최근에 경매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평당 한 7천 정도? 건물값은 천차만별이라서 땅값만 계산한 가격입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자택은 공시가격이 190억 2천만 원으로 6.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집은 173억 8천만 원으로 3.6% 상승했습니다. 이는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렸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세가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인 집은 평균 9.6%, 15억 원 이상은 평균 11.5%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 자택의 공시가격은 15억 원 이상 평균 상승폭에 훨씬 못 미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0억 원대인 집 중에는 내년도 공시가 상승률이 20%를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14억 9,900만 원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집은 지난해보다 22%, 16억 4,100만 원인 동작구 상도동의 집은 25.4%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수백억 원대 고가주택은 그동안 많이 올라 이번에는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시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현실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의역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진 걸 두고 숨진 사람을 탓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을 가리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사 먹느냐고 말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당시 서울도시주택공사 변창흠 사장이 내부 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며 시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고 원인은 하청업체 직원의 실수라며 피해자가 조금만 신경 썼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망 사고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걸로 해석됩니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사 먹느냐는 겁니다.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하자는 말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왜 김군이 그 책임을 전가받아야 합니까? 말 바꾸기 논란도 나옵니다. 과거엔 부동산 원가 공개를 적극 주장했지만 LH 사장 취임 후엔 입장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18년도에 사장님께서 가졌던 철학과 배치된 부분이 아닌가요? 공개했을 때 이게 이제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고 이 부분은 국토부랑 또 같이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논란이 커지자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래야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 건지 조세 원칙인 맞는 건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정에 있지 않고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이 더 물린다는 건 조세 원칙에도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 주장대로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2천만 원씩 버는 집보다 남편 혼자 4천만 원을 버는 집에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경단녀 문제를 마치 부동산 정책처럼 당사자에 대한 세금 부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정 후보자가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 참고한 논문 저자도 실증 분석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라며 아이디어를 제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책으로 든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열립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미국산 전기차인 테슬라에서 불이 나기 전에 여러 차례 불이 난 전기차가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큰 규모의 리콜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이 차를 국내에서 더 이상 팔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화재나 리콜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산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이제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현대차는 내년부터 이 모델을 국내에서 팔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논란이 된 코나 전기차의 화재나 브레이크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년부터 차세대 전기차의 뼈대인 이 GMP 기반의 신차들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모델의 판매 중단을 비롯해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코나 전기차는 지금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12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이후 해외를 포함해 모두 14대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이후 화재 우려와 브레이크 결함 등으로 5만 7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국내 코나 전기차 차주들은 불안해합니다. 단종이 되고 하다 보면 지금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진짜 나중에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코나 타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올 수밖에 없죠.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코나 전기차의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현대차가 새 전기차를 내놓을 때 소비자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화재가 원인이 뭐였다,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뭐였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보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임되는 걸 해주고, 그다음에 이 차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단종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더 맞는 거지. JTBC 송지입니다. 좀 되는데요. 420. 420억? 아니요. 420만?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됐던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원 마이텐메인 대표가 어제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폭행 전과에도 결국 체육단체 회장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최철원 금지법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후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82표 중 62표를 얻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아이스링크를 더 만들고 실업팀도 창단할 거란 기대가 쏠렸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에선 긴급 논평을 냈습니다. 화연치 않은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는 재벌이라면 체육단체장이 될 수 있다는 부끄러운 사례를 크게 남긴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도 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과가 있으면 체육단체 회장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체육단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체육회는 아직까지 인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부터 이렇게 전과자니까 산하의 협회회장들이 전과자인 것들이 용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 당선인은 다음 달 말까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회장 임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란 말을 확인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영양소별로 분석을 해보니 67%가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지금보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을 늘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희령 기자가 영상뉴스로 정리했습니다. 볶음밥 먹었어요. 떡갈비랑 밥 먹었어요. 저는 동태찌개랑 밥 먹었습니다. 저 떡볶이 자주 먹어요. 떡볶이 자주 드세요? 네, 한 2번 정도? 아니요, 고기류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도 조금 평소보다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평균 사람들보다는.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도 사망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곧 내릴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승인을 권고하면서 모더나 백신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자문위가 승인을 권고한 건 백신의 효과를 인정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12시간 전쯤 모더나 백신 임상 자료를 심의하고 표결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20명에 기권 1명,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백신을 맞는 게 그로 인한 위험보다는 이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문위원 설명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It looks to be roughly 95% effective at preventing disease, including 100% effective at severe disease, about 95% effective in preventing disease in people who are over 65. 네, 그러면 바로 승인이 됩니까? 네, 자문위 권고 직후 FDA가 성명을 냈습니다. 신속히 승인할 테니
백신 배포 준비를 잘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곳은 금요일 새벽인데 오늘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이자 백신도 하루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럼 접종도 바로 시작을 하겠죠? 네, FDA 승인이 나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배포 승인을 거쳐 다음 주 초부터는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2개 백신으로 올해 안에 2천만 명을 접종한다는 게 미국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는 당장 다음 주 2차분 공급 물량부터 당초 약속보다 줄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당선인 측근이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음성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내정된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 의원이 양성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인수위 측이 밝혔습니다. 네, 백신 효과가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미국의 확산세는 더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추수감사절 연휴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곧 겹치게 돼 우려가 큽니다. 내년 1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은 산소호흡기 튜브를 꽂고 겨우 숨을 쉽니다. 부족한 의료진들이 모여들어 매달려 보지만 연일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숨진 사람이 하루에 3,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 최악의 상황입니다. 1분에 2명씩 목숨을 잃는 수준입니다. 하루에 25만 명 가까이 추가로 감염되고 그중 11만여 명이 새로 입원을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까지 1,700만 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31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젠 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 do consider it a drastic step. I feel like LA County has not done enough. 내년 초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보셨듯이 미국 또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독감 백신 때 부작용 얘기들이 나왔었죠.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다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러 궁금한 점들을 윤영탁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피로감과 두통,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전신 알레르기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없습니다. 이 백신들 국내 도입이 가능할까? 백신이나 신약이 개발될 때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이때 참가자들에게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일주일에서 6개월까지 안전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백신으로 특정 질병이 강화되면 1년 혹은 개발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통과 후엔 특정 지표로 부작용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은 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부작용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식약처는 사회적 이득이 평가의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돼요. 이런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시판을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냐. 받아야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접종을 이어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천 명씩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테스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을 위한 승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백신 해외 부작용 사례는 모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거나 유통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 기구가 소집돼 접종 중단이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한 차례 기각됐던 강제추행 혐의 말고도 검찰이 추가한 또 다른 성추행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가 많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4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다른 직원도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 사이트 진행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온 오 전 시장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한 만큼 맞다고 했습니다.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해 다툴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정전 거하고 저걸 만졌다는 거하고 저걸 만졌다는 거 저걸 만지려고 했다는 거하고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재판부는 약 7시간 만에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가 많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만 있을 뿐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귀가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며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출지 계속 유지할지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쪽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란 입장도 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법원 신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대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출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안개 속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신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계위에서 직무배제 여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징계위가 모두 끝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와 상황이 다릅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되는 것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입장도 추가로 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해명 입장문을 낸 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걸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한 전기장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6개 동 가운데 4동이 불에 탔지만 노동자 5명이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큰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고 잔불도 자정쯤엔 모두 잡힐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속사는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면서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은 것이고 해외 지사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44 of the students have been handed over to security agency. 현지 시간 지난 11일 나이지리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던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자신들이 납치했던 거라고 주장하면서 잡혀있던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었는데요.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학교를 습격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나가기 어려울 만큼 수북한 눈이 쌓였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려다가 눈 벼락을 맞기도 하는데요. 현지 시간 16일과 17일 미국 북동부에서 이틀 동안 바깥에 내놓은 영화 속 캐릭터 모형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눈이 왔습니다. 많게는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었습니다.
뉴욕 등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서울 청량리에 있는 한 오래된 1층짜리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공덕동에서 비슷한 화재로 장기 투숙객 등 2명이 숨졌는데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 현장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불이 난 여관 바로 옆에 있는 식당 앞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촬영한 식당 안쪽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불이 난 곳은 여관인데도 바로 옆 식당 안쪽까지 이렇게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식탁과 의자들도 모두 탔습니다. 조금 이동해서 여관 입구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불이 모두 꺼진 상태이지만 아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네, 이상엽 기자가 화재 당시에 여관 투숙객들을 직접 만났다면서요. 그분들은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화재 당시 여관에 투숙 중이던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바로 옆방에 있던 분들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도 그 옆방 살아요. 저 돌아가신 양반. 근데 갑자기 불이야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문을 여니까 검은 연기가 확 터져 나와서 우리는 거기서 튀어나왔죠. 네, 투숙객의 말처럼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될 땐 여관에 투숙객이 많지 않았던 걸로 파악되는데 대부분 장기 투숙객인 걸로 보입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청량리 먹자골목 부근 한 1층짜리 여관에서 불이 난 건데 이 여관엔 방 10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벽을 뜯어내며 불을 꺼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투숙객 1명이 숨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50대 추정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입니다. 방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화장실 안쪽에서 숨진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피아라고 불리는 경제 관료들이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새로 임명된 관료 출신 기관장만 4명입니다. 그 전에 바뀐 금융기관 수장까지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금융회사 노조들은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주식 시세판이 있는 거래소 로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형을 갖다 놓고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료 출신 이사장을 맞을 수 없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으로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노조는 내정설이 흘러나오자 한 달 전부터 농성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전문성이나 포부가 검증되지 않은 모피아 낙하산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어 약자와 마피아를 합친 말로 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을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한 달 새 바뀐 금융권 기관장 5명 가운데 4명이 금융위와 기재부 출신입니다. 그 전에 수장이 바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8곳 중 7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원 행장의 전문성과 노사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모피아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관료 출신 기관장인 관피아가 지목되면서 몇 년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금융권 자리를 늘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료 출신 낙하산이 늘면 금융권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완전히 이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거죠. 야생성이 전혀 박탈당한.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업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관계 상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을 감독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예산을 전격권 가졌던 기관에 바로 온다. 낙하산으로. 퇴임 이후에 자신들의 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고. JTBC 김서연입니다. 헛기침, 습관이 아닙니다. 목에 이상을 알리는 증상입니다. 지금 바로 윤곽산 쿨! 생양성분 윤곽산 쿨! 자극 없이 기관지 속 이물질을 배출합니다. 기관지 쿨케어 윤곽산 쿨! 커피가 물이고 밤샘이 삶이고 야식이 낙이고 내 속은 쓰리고 쓰린 날이 쌓일 땐 3중 복합 솔루션 겔포스 M 위산 중화, 위벽 보호, 위통 치유. 요즘 속 쓰리면 겔포스 M.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번 주 코로나의 한파까지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며 하늘 볼 여유도 없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밤하늘을 수놓은 영롱한 별빛들, 그중에서도 몇몇은 반짝이며 하늘을 달리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이렇게 까만 하늘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달과 함께 나란히 뜬 이 두 점,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래가 목성, 그 위가 토성인데요. 두 행성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22일 새벽엔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워지는 건 약 400년 만인데요. 1623년 조선 광해군 때 이후 처음입니다. 공전주계의 차이로 목성과 토성은 약 20년마다 한 번씩 가까워지는데요. 이번만큼 가까워지는 건 60년 후에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집에서 안전하게 우주쇼를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올해 마지막 우주쇼를 보려면 일단 하늘이 맑아야 할 텐데요. 하늘 상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또다시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영하 15도 이하에 이렇게 파란색이 우리나라를 뒤덮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와 만나면서 눈구름이 생기겠습니다. 예상되는 구름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주로 전라도와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에는 구름이 낄 걸로 보입니다. 눈구름의 영향으로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눈이 쌓일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철원에 사시는 뉴스룸 시청자 최수민 씨가 철원 날씨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철원 쪽 일기도를 자세히 그려봤습니다. 철원은 내일 아침 영하 18도가 예상이 되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6도까지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에도 중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이 절정이겠는데요. 한파는 풀리지만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네,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이어져 온 밤샘 토론은 오늘을 끝으로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격동의 2020년 대한민국 현 주소는 이란 주제로 밤 1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뉴스룸은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가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 마음을 고이 넣어둔 채로 무너지는 발 아래 봐야 해 익숙한 향기에 그대가 숨을 못 쉬고 내 하루를 돌아볼 때 아무런 말 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